2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의 흐름과 관계없이 또 상승을 하였고 미국 증시도 고용지표와 관계없이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폭등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들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또 하락하겠거니 라고 생각했을 텐데 난데없는 폭등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향후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트레이더의 관점을 이야기해봅니다.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초강력 바이콜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나스닥이 1% 넘게 밀려서 마감을 한 데다 목요일에 작은 음봉도치가 나오고 백오데이션 마감이 됐죠. 그래서 하락장이라면 제법 큰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이 단기적으로 15포인트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외국인들이 선물은 매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현물은 매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적극적인 매도세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융투자가 시초가 부분의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백스프레드 포지션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오늘 시장이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개장 후 선물이 10분 만에 3.5포인트나 폭등을 했죠. 그래서 콜옵션 매도자들을 박살냈는데 이때 콜 매도를 한 쪽은 개인이었어요. 수요일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 물타기에 꽤 많이 물려 있었기 때문에 목요일의 갭상승 그리고 기간 조정으로 개인들은 콜옵션 평가 손실을 제법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금요일의 갭 다운에 다시 시초가에 개인들이 콜 매수를 평가 손실로 콜 매수가 이제 평가 손실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긋지긋한 콜옵션 에이 너나 가져라 하고 집어 던지면서 매도를 바꿨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뒤로 시장이 조정을 보이듯 말듯 했는데 외국인이 현물을 꾸준히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홍콩 시장이 열리고 나서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강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수는 꾸준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급락 이후 시장이 반등할 때 외국인들이 처음에 강력한 콜백 스프레드를 짰어요. 그리고 시장이 수요일에 폭등했죠. 목요일에는 또 포지션을 눌렸지만 오늘은 기관이 콜백 스프레드를 짰어요. 콜백 스프레드. 그래서 이젠 상승을 이익으로 연결시켰죠. 자, 이렇게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손바뀜이 나온 동안에 연기금은 간만에 아주 오전에만 1,000억 원 가까운 현물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장마감 1시간 남겨놓고 외국인은 5,500억 넘게 매수한 선물을 또 잽싸게 집어던지면서 선물은 중립상태로 전환해서 오버나이트 했는데 이게 그저께도 그랬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쫙 하다가 막판에 싹 던지고. 하지만 현물 시장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물 베이시스의 콘텐코 강화입니다. 목요일까지만 해도 지수가 급등을 했지만 단지 데드캣 바운스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마저 선물이 상승하자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의 마이너스 0.5포인트 정도 뒤떨어진 정도로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연초에 시장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1.8포인트 약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강한 장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금융투자의 배당 차익 매매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현물 매매 흐름이 변화인데요. 오늘 시장이 상승한 동안 금융투자는 거의 현물 매도를 안 했어요. 선물 시장에서도 중립을 보였는데 다른 투자 주체들은 올해 들어서 롱 포지션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에는 현물만 아니라 선물도 올해 제법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심지어 연기금도 올해 들어서 벌써 1,600억이나 현물 순매수를 했어요. 하루에 500억 이상 매매를 하던 때가 언제였을까 싶을 정도로 연기금은 매매에 소극적이었죠. 그런데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한국물 ETF인 EWR가 하루 만에 5%나 상승했어요. 일간 등락률로 보면 이게 진짜 얼마 만에 폭등을 한 것인가 싶어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EWR인데 이건 5년으로 봤으니까 좀 짧게 볼게요. 원이어로 보면 200일선을 드디어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이거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머징 ETF도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옵션 만기까지는 저는 이 콜옵션 대환장 파티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저는 늙은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당월물 콜옵션이 이 천하제일 단타 대회에는 참여할 수 없죠. 그래서 차월물로 트레이딩을 하겠지만 롱 포지션을 강하게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오전 11시 30분 이후로 시장이 추가 상승할 때
개인이 콜옵션 매도 손절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상승했는데 V코스피 일중지수를 보면 해당 시간에 지수가 상승하면서 변동성이 오르는 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개인이 콜옵션 환매를 한 이상 어느 정도는 상방 해지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이 307.25까지 상승했어요. 이렇게 되면 콜옵션 305부터 310까지 환매 대환장 파티가 열릴 수 있습니다. 콜 매도자들이 환매가 나오게 될지 또는 반대편 풋옵션을 매도해서 변동성 매도와 함께 델타 추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음 주 상황 봐야 돼요. 그런데 이따 결론에서 이야기할 기관 투자자들이 바스켓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콜옵션 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선물 시장에서는 숏 아니면 중립을 취했어요. 자,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오른 이상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잡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완전 대환장 파티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갭상이 너무 크게 나온다 그러면 다 게임 끝이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 초에는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딱히 이슈가 있어서 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중에 초강세를 보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정도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유럽 증시 상승에 대해서 무슨 중국 리오프닝이니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작년에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것을 오래되면서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도 채권 시장이 밀리지 않다면 시장을 하락으로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시장을 좋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은 22시 30분에 그 논판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 중심으로 살살 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 증시는 전혀 밀리지 않았죠. 그리고 변동성은 개장 이후 시장이 조정을 보이든 말든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오늘로써 유럽 변동성은 이제 18.48포인트까지 늘렸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V스탁스, 그러니까 유럽 변동성입니다. 자, 작년 1월이죠. 작년 1월에 기록했던 저점권까지 다 내려와 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유럽 변동성을 잘 보면 원래 이제 작년 초에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 때문에 이렇게 튀어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전쟁 리스크도 이제 살살 더 이상 뉴스가 아니죠. 그러면 그 2001년에 기록했던 이 코로나 시기에 기록했던 변동성 저점권 15포인트까지는 내려가야죠. 그래서 유럽 변동성은 15포인트까지 내려갈 때까지는 변동성 매수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고, 유로스탁스 숏 잡은 양반들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이런 말 하지 말기로 했지. 죄송합니다. 자, 여하튼 유럽은 채권도 주식도 망가지지 않은 채 미국 고용지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통화시장은 근데 페이크를 보여줬어요. 아시아 세션 시작하면서부터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오르기 시작하더니 유럽 세션 들어서 유로화도 밀어내고 오지달러까지 밀어내기 시작했죠. 저녁 때 유로존 CPI랑 근원 CPI 발표됐는데 그때 잠깐만 유로화가 올렸을 뿐 사실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이것은 채권이나 통화시장이나 온통 미국 고용지표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 전에 미국 지수 선물이 영 힘이 없다 보니까 리스크 오프 차원에서의 달러 강세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따가 미국 시장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유럽 세션에서 증시가 가벼운 조정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선물은 작년 12월에 기록했던 저점마저 깼었죠. 진짜 해도 너무한 언더슈팅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 변수인 유럽 증시와 유럽 채권 시장은 멀쩡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표 발표 이후의 이야기는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상품 시장을 보면 골드나 실버 같은 이 프리셔스 메탈부터 시작해서 인더스트리얼 메탈까지 탁 치고 올랐어요. 하지만 기름은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 비달러가 급등할 때 함께 올랐다가 유럽 세션 마감할 때 아주 오지게 매도를 쳐맞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승 부분을 모두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뉴스 플로로는 중국이 코로나 불확실성 때문에 기름이 못 올랐다 이건데, 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유럽 증시는 코로나 리오프닝 기대감에 오른다 그런 얘기했고, 또 구리 같은 산업금속도 이틀 동안 연속 올랐는데 이것도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 오른다고 했어요. 동일한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왜 기름은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세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에 에너지 시장에 꼈던 이 거품이 아직도 안 꺼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는 그 전략 비축 이후 매입에 대한 타이밍을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토요일 새벽에 DOE, 그러니까 미국 에너지국에서
전략 비축유 매입에 대한 제한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기존 $70면 전략 비축유 매입이 들어오겠지라고 했던 것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러우 전쟁의 결과 미국이 에너지 공급이 지금 유럽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 중동 국가들이 에너지 헤게모니가 망가져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오펙에서는 선착순으로 감산 쿼터를 대신 때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코로나 상황은 좀 핑계라고 보고 트레이더들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롱을 지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미국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이 하이라이트인 논팜을 이야기하기 앞서 저는 그동안에 ADP 고용 보고서니 주간 신규 실업 수상청 건수 이런 프리뷰 격이 그 고용에 대한 프리뷰 격이 지표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에 대한 닥치고 바스켓 매도가 나온 것이 진짜 문제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10년이 되면서 이 지역별 뷰가 갈라지는 인덱스 롱숏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올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럽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골드만이랑 시티에서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유럽이 상승 이유를 천연가스 하락,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으로 들면서 유로스탁스의 PE 레이쇼가 12.2배다. 그런데 S&P는 16.6배니까 유럽 싸다. 이러면서 유럽을 매수해야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정작 올해의 유로스탁스 EPS 증감률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5%로 올렸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EPS 증가가 마이너스로 기대되는데 그럼 주식 비중 축소해야죠. 자, 그런데 전년도에 하반기에 워낙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연초에는 주식 비중을 채워놓되 유럽에는 강력 매수, 하지만 미국은 무지막지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하튼 오늘도 미국 지수 선물은 지표 발표 전까지는 계속 눌렸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30분 고용지표가 발표되었고 비농 취업자 수는 컨센서스를 상회한 22만 3천 명을 지켰어요. 실업률도 컨센서스 3.7%가 낮게 나온 3.5%가 지켰는데 이것 봐요. 그러면 또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개장 전에 마이너스 2% 일단 밀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주가지수 선물은 밀어버리기는커녕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폭등이 나온 것이 아니라 호가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튀었다가 또 무지막지하게 매도가 나왔죠. 그래도 마이너스를 찍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표 내용이 나머지는 이렇게 고용이 잘 나왔지만 그 시간당 임금의 평균 임금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로 시장이 이거 고용이 이젠 꺾이는 어떤 지표가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 고임금을 받던 빅테크 애들은 고용이 줄었어요. 많이 해고가 됐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저임금의 그 고용은 탄탄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보면 빅테크들은 그런 애들, 고임금 애들 잘랐으니까 비용이 확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임금 애들은 여전히 고용이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경기는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리세션이 나올 거냐? 이거는 그러면 소프트 리세션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마일드 리세션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표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래서 누군 골디락스라고 표현도 하는데 어쨌든 자, 저는 이제 지표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대기 매수세가 많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도 봐야 되는데 채권 시장 또한 지표 발표 내용에 의하면 부러졌어야 돼요. 그런데 채권 시장은 단기물은 전일 종가 수준을 올려버렸고 장기물은 아예 변동이 없었죠. 자, 그런데 단기물을 생각해봐요. 단기물은 그동안에 못 오른 게 아니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레이트가 5.06%를 넘길 정도로 채권이 완전히 눌렸어요. 따라서 고용지표 발표 내용 자체는 저는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역발상으로 됐다, 이제 더 이상 나올 지표도 없으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그동안의 현금 비중을 늘려놓은 것, 주식이 됐던 채권이든 이젠 질러볼까? 라고 결정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지표 발표 후에 시장은 흔들림 멈추고 그래도 S&P 나스닥 기준은 1% 상승해서 개장을 하게 됐는데 5분이 지나니까 또 나스닥 기술주에 대한 대량 매도가 집행됐어요.
그래서 지수는 지표 발표 후의 상승분을 모두 되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선마저 깨버렸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매크로 트레이더들이 시각이 빛을 발하게 돼요. 자, 우선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유럽 증시 거의 밀리지 않았어요. 또 통화시장은 약간 눌리긴 했지만 마이너스 돌지 않았죠. 변동성도 오르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채권시장은 단기 국채는 지표 발표 때의 고점권까지 올라와서 밀리지 않았고요. 장기 채권도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나스닥에 퍼부어지고 있는 매도세가 멈추기만 한다? 그러면 시장은 완전 급반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결국 개장 15분 만에 지수가 바닥을 찍고 더 이상 밀리지 않습니다. 이런 매물 다 소화된 거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0시에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컨센서스 이하로 크게 밀렸죠. 그러면서 증시고 채권이고 대폭등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1월 4일에서 5일 넘어가는 밤에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나쁘게 나왔을 때 그때 시장 반응이 왜 이렇게 다를까 이런 고민이에요. 물론 그날도 종가상으로는 S&P가 0.8%가 올랐기 때문에 뭐 종가만 보고 적당히 리포트 쓴 쪽에서는 제조업 지수가 2달 연속해서 나쁘게 나오니까 피복 기대감이 커져서 증시가 올랐다. 그리고 오늘도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쁘게 나와서 뭐 증시가 올랐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을 텐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제조업 지수 그때 한 3일 전이죠. 그 제조업 지수 발표일에도 오지게 매도가 나왔어요. 그래도 매물을 제법 소화해서 올랐다. 이렇게 저는 시황을 썼었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지표 때문에 움직이기보다는 현금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표를 보고 현금을 지르겠다. 이런 뭐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그런 대기 매수세가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지표 기다렸죠. 자, 그들이 원하던 지표는 안 나왔어요. 예를 들면 제조업지수 계속 꺾였죠. 그런데 고용지표는 계속 강세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현금 비중을 더 늘릴 것이냐,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패서 이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식이든 뭐든 안 찌르면 다른 섹터 대비 뭐 유럽이든 뭐 다른 데든 대비 과도하게 언더퍼폼이죠. 그래서 그냥 닥치고 매수겠다 이런 집행이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럽 변동성도 꺾이고 미국 변동성도 갭 다운이 나온 뒤 하루 종일 빠져서 21포인트까지 내렸습니다. 기쁘게도 미국은 작년 12월이 변동성 저점이 19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변동성 하락의 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레벨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죠. 이거를 한 원이어로 보면 변동성 한참 더 빠져야 돼요. 자, 개별 종목들 보면 뭐 다들 올라서 무슨 이야기 할 게 있나 싶지만 새벽 2시 이후에 로키드 마틴이랑 노스록 그루먼에서 아주 패대기 치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휴전 제의는 목요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휴전 떡밥으로 밀렸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상대적 강세였던 이 방산주의 차익 실현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는 기름 주식 중에 엑소모빌이나 쉐보론은 나름 강세인데 이 버핏이 잔뜩 매수한 이 옥시덴탈 페트롤륨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수급이 축이 좀 바뀌는 신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대응 전략 이야기하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시황을 담백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방향성을 좀 강하게 얘기하는 편인데요. 썸네일은 더욱 임팩트가 있죠. 그래서 영상을 꼼꼼히 시청하지도 않고 썸네일만 보고서 악플을 다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공개되는 영상에서 시황은 최대한 건조하게 이야기하고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방향성 포함한 대응 전략을 따로 올리는 거. 이런 거 어떨까요?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그냥 기존대로 할 거예요. 자, 총평 얘기할게요. 우선 우리 시장에서는 아주 강력한 롱콜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금요일에 2월물 풋옵션 매도를 포함해서 선물 매수 포지션 아주 강하게 찔렀어요.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폭등할 때 하나도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음 주는 만기주의이기 때문에 콜옵션이 환매쇼가 나왔든 감마 스퀴즈가 나왔든 콜클래스에서든 풋클래스에서든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조는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핵심은 작년에 현금 비중 과하게 늘린 것을 뭐가 됐든 어느 정도는 좀 채우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언더웨이시 심했던 한국 증시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이 매수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추세가 선장에서는
최대한 추세를 챙겨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비추세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시장 강력한 롱을 콜합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롱을 콜합니다. 골드만에서 S&P 연말 목표가를 4,000포인트라고 하는데 이제 2%좀 넘게 오르면 목표가에 도달해요. 자, 그러면 과연 S&P를 숏을 지를 수 있을까요? 천만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앞서는 것은 수급이기 때문이죠. 물론 유럽 세션 이야기할 때 언급했듯이 올해 EPS 증감률을 여전히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놈이 주식 매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주식 비중을 채워 넣은 뒤에 그 다음에 60-40 같은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꺾이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숏을 잡을 타이밍은 언제가 될까요? 저는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일중 흐름이 꺾이는 때가 숏을 쌓기 시작할 때라고 봐요. 이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면 그 연초 대비 지금 흐름인데 계속해서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독일 닥스 지수예요. 그리고 이건 유로 분트, 그러니까 독일 10년 채권, 그리고 이것은 그 미국 10년 채권, 그리고 이것은 S&P예요. 연초에는 이렇게 약간 벌어질 듯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채권이 됐든 주식이 됐든 다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채권은 안 빠지는데 이렇게 주식은 많이 빠지는, 지금 다시 수렴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채권과 증시가 따로 놀기 시작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가 숏을 칠 수 있는 숏을 치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물론 이거 있어요. 그 하루 만에 숏을 쌓는 게 아니라 저는 일봉상 음봉 3개를 카운트한다, 이런 말 여러 번 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카운트하고 그 다음에 숏을 강하게 쌓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실적 시즌이 시작돼요.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실적이 만약에 생각보다 덜 빠졌다.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내려간 것이 반영돼서 비용이 줄어들었다면, 그리고 빅테크 회사들은 지금 인력 구조 조정해서 저는 비용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바닥 인식과 함께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상당히 큰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락을 보는 폭등이라고 봐요. 하지만 일단 수급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매수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월에서 한 2월 정도에 아주 큰 상승이 나온 다음에 1분기 마감할 무렵에 밀리든지 아니면 2분기부터 밀리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된 하락이 나온 것이지, 지금은 주식 비중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증시가 지금 강세 보이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미국만 계속 패대기를 친다? 이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롱콜을 합니다. 나스닥이 아무리 올랐다고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매수를 쭉쭉 쌓아나가도록 할 거예요. 또한 미국 10년 국채도 함께 매수할 계획인데요. 다음 주에 최소 기본 수량을 잡고 눌림시마다 매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아까 이야기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